파트 3에서는 OSI 참조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의 주요 내용은요. OSI 참조 모델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OSI 참조 모델이라는 것은 7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SI 참조 모델에 대한 개요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상에는 이제 계층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요. 인터넷은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한 것이 인터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연결을 하려면 그 물리적인 연결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물리적인 연결이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단위의 연결을 말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연결된 하드웨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들을 전송하고 주고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 랜이 연결된 후에 그 기반 위에 고려되어야 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어떻게 오류를 검출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랜 연결과 같은 물리적인 이런 연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고려되어야 되는 그런 규약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이라고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본다 그러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계층에 그런 고려사항들, 규약들이 필요한가 하면 그 위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오류를 검출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이걸 계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단계에서 필요한 규약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라는 것이 랜이라는 범위 안에서 데이터가 전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WAN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의 전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다양한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때에 어떤 단계에 어떤 수준의 규약들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이렇게 딱 함축해서 다 묶어놓은 그 참조 모델을 OSI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보시고 앞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OSI 참조 모델이라는 것은 그 ISO라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모델인데요. 네트워크의 동작을 7개의 계층,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점차 데이터를 보내는데 뭔가 오류가 없이 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처리할 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동작들을 계층적으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 그러면은 랜 안에서는요. 랜 안에서는 이 전체 7개 계층 중에서 몇 계층에 해당하는 규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WAN 안에서는 1계층에서부터 7계층에 해당하는 이런 규약들이 다 활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내가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그 범위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규약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이 OSI 참조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 통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간단하게 그렸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요 각 계층이 어떤 내용들에 대한 규약들을 다루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요 A라는 학생이 메일을 통해서 B라는 학생한테 이렇게 How are you? 하고 그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야 이제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네트워크상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때에 이 친구의 이 컴퓨터가요. 랜이라는 환경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인터넷에 접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이 컴퓨터가 랜상에 어떤 식으로 접속될 수 있느냐 하는 그 하드웨어적인 구성. 예를 들자면은
그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하려 그러면은 무선 인터넷이라는 거는 그 무선 신호를 통해서 가야 되고, 그 무선 인터넷을 그 연결해주는, 구성해주는 무선 공유기라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그 기기들이 그 연결이 생성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규약이 물리 계층에 대한 규약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랜선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랜에 연결되어 있느냐, 무선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느냐, 랜선이라고 한다면은 그 랜선이라는 게 어떤 유형의 선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단계의 그 계층이 물리 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 계층은 내 컴퓨터가 랜에 연결될 때에도 물리적인 연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내가 보낸 신호가 이렇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거쳐서 막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국가기관망 내지는 그 웬에 속한 어떤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어떻게 얘네를 연결할 것이냐, 네트워크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 사이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해저 터널에 광 케이블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광 케이블로 연결되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 전화나 통신선들 통할 때 막 이렇게 땅 파고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 공사하잖아요. 그런 선들로 연결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물리적인 연결에 관한 것을 참조하는 그 계층이 물리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여기 이 친구가 지금 랜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랜은 제가 지금 여기 라우터라는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학교에서 지금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학교 밖으로 그 데이터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라우터라는 기기를 거쳐갑니다. 이 친구가 How are you라고 쓴 그 메시지가 자기의 랜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라는 기기를 거쳐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지금 이 친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이 라우터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보장이 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신호를 전송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신호를 어떤 형식으로 전송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규약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규약하는 그 프로토콜들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접해 있는, 직접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또는 장치, 네트워크 장치와 장치 사이에, 사실은 컴퓨터와 이 라우터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랜 카드라는 카드 장치하고 이 라우터라는 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치와 장치 사이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냐, 거기에는 어떻게 데이터를 압축해야 그 전송하는 양을 줄일 수 있을 거냐,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런 것에 대한 규약들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에 포함되는 그런 규약들이에요. 그리고 그 정보가 이제 이 라우터까지 오잖아요. 그럼 라우터는 이렇게 학교 바깥에 있는 그 네트워크, 이제 랜을 벗어나서요. 웬이든 아니면은 뭐 메트로폴리탄이든 그 더 큰 네트워크로 신호를 보내줘야 그 신호가 거쳐서 상대방한테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 기기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트워크 기기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에 어느 네트워크 기기 하나만을 통해서 상대방의 랜으로 신호가 전송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전산망 내지는 뭐 앞서서 설명드렸던 뭐 KT나 SKT 같은 이런 그 통신 사업자들이 연결해 놓은 이런 망들을 우리가 이제 백본이라고 불러요. 그 백본망에 우리가 보낸 신호가 연결이 돼서 쭉 전송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송될 때에 그 백본망에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치들이 무수히 많아요. 왜냐하면 거리와 거리를 한 줄짜리 네트워크로 쭉 연결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서울로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하고, 대전에서 서울로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하고, 대전에서 부산으로 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거쳐서 신호가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네트워크 장치들이 지금 이 백본이라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안에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여기까지 A까지 왔어요. 근데 그 신호가 보세요. B를 거쳐서 E를 거쳐서 G를 거쳐서 이 라우터, 목적지 라우터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A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E를 거쳐서 G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겠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신호가 이렇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냐, 그 경로를 각각의 장치들이 어떻게 찾아가도록 신호를 전달해 줄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그 규칙이 필요해요. 그 규칙을 정의하고 있는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을 통해서 라우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신호가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그 장치들을 거쳐서 목적지에 해당하는 랜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호가 여기 랜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제대로 도달이 됐다. 그러면은 요 라우터가 그 신호를 다시 데이터 링크에 해당하는 그 규약을 통해서 해당하는 그 목적지 컴퓨터한테 연결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목적지 컴퓨터에 있는 네트워크 기기, 그 랜 카드 쪽으로 그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각각의 계층들을 거쳐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아까 네트워크 계층을 설명드리면서 라우터에서 전송한 신호가 그 기기들을 거쳐서 네트워크 장치들을 거쳐서 라우팅 되면서 상대편에 해당하는 라우터로 전달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편에 해당하는 라우터에서 신호를 받고 봤더니 그 전달된 데이터가 잘못 왔어요. 잃어버려졌거나 아까처럼 TCP/IP 설명할 때 설명했었죠. 문제가 생겼거나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신호를 다시 보내라는 신호를 다시 이쪽으로 거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신호를 받았을 때 이쪽에서 다시 데이터를 한 번 더 보내주면 또다시 여기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왔는지를 제대로 된 데이터가 올 때까지 이렇게 그거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어떻게 그 신호가 제대로 왔는지를 검증하느냐, 그 다음에 검증이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서 다시 저쪽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느냐, 이런 것에 관한 규약이 전송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자 다시 여기 돌아와서 보시면 물리 계층이라는 거는 인접한 기기 간의 물리적인 연결을 규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인접한 기기 간의 데이터 전송 및 오류를 제어한다고 그랬죠. 인접한 기기 간이에요.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인터넷에서 네트워크 전송을 하는 그 라우팅에 관한 것을 규정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경로를 찾아갈 것이냐, 목적지까지. 그 다음에 전송 계층에서는 인터넷에서 오류 없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러니까 TCP 그 프로토콜인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 그 오류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그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전송 계층이었어요. 그렇다면 위에 5계층에서 7계층에 해당하는 세션, 표현, 응용 계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어 온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응용 프로그램마다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로 열어볼 거면은 그 HTTP를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웹브라우저에서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FTP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파일 형태로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응용 계층의 이야기고요. 그것과 앞서서 내 컴퓨터까지 도달해 있는 이 데이터, 이 신호를 어떻게 프로그램하고 연동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된 규약들이 세션 계층, 표현 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각 계층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물리 계층이에요. 물리 계층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네트워크 장치와 장치들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매체와 관련된 그런 계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송 매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매체로는 유선과 무선 매체가 있죠. 그래서 유선은 주로 전선을 이용하게 되고요. 무선인 경우에는 공기 중에 이제 전파를 보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유선인 경우에 있잖아요. 저 전선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이 전선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가진 두 개의 가닥을 사용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외부의 힘에 전선에 흐르는 전기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꽝 울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 흐르던 신호가 잃어버려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선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최대한 멀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말하는 꼬임선 형태로 그 전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트위스티드 페어, 꼬임선을 사용하는데요. 선 두 개를 이렇게 일렬로 쭉 일자로 붙이지 않고 꼬아서 사용하는 선을 말해요.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꼬게 되면은 일반 선보다는 외부의 영향을 덜 받고 그리고 데이터를 멀리까지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랜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랜 이 케이블 있잖아요. 랜 케이블을 한번 이렇게 중간을 뚝 잘라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총 8가닥이거든요. 8가닥이 두 가닥씩 꼬여 있어요. 그렇게 갖고 총 4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꼬임선을 사용을 하고요. 이 트위스티드 페어 선 같은 경우에는 수백 미터에서 2km 정도까지도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실에서 보시면은 그 허브라는 그 네트워크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장비에서 이렇게 선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각 PC로 이렇게 이 랜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꼬임선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신 장비에는 유선 전화기도 이 꼬임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꼬임선보다 외부 충격에 더 강하고 그리고 더 멀리까지 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매체의 종류에는 동축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축선은 이 맨 가운데에 이렇게 구리선이 지나가고요. 그 구리선 바깥에 보면은 또다시 이 구리 망으로 그물망 형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의 선이 있어요. 이런 선은 이제 동축선이라고 하고요. 보통 TV 안테나 연결하는 그 케이블 TV 뭐 연결하거나 이렇게 할 때 TV 쪽으로 연결되는 선이 보면은 이런 형태의 동축선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구조가 좀 복잡하고 선의 가격이 좀 비싸죠. 그렇지만 데이터를 더 멀리까지 전송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이런 TV나 이런 형태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그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의 종류에 이제 광섬유 있어요. 그래서 유선 매체 중에서는 제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제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이 광섬유입니다. 그래서 광섬유라 하면 이제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은 그런 선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백 킬로까지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섬유이고요. 그 나라와 나라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해적 케이블 이렇게 다 심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광섬유가 사용되는 거고요. 생산 단가가 되게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 빠르고 그리고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광섬유라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들을 구성을 할 때 이 물리 계층에서의 어떤 규약에 맞추어서 매체들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인접해 있는 서로 그 네트워크 매체로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 간에 데이터를 제대로 보내고 오류 없이 보내거나 어떻게 빠르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그 규약들이 계층 2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IP 주소와 맥 주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IP 주소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터넷으로 연결된 각 컴퓨터마다 유일하게 부여되어 있는 주소를 우리가 이제 IP 주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인접해 있는 그 컴퓨터 장치들 간에는 각 장치에는 전부 다 IP 주소라는 게 이제 부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P 주소는 이제 4바이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맥 주소라는 게 각 장치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맥 주소라는 것은 IP 주소 말고 제조사에서 통신 장비에 부여하는 고유한 주소, 물리적 주소라고도 하는 그 장치를 말하는데 6바이트짜리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뭐 어댑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물리적 주소다 하고 나와 있는 이 16진수로 나와 있는 이 수가 맥 주소에 해당하는 거고요. IP 버전 4 주소라고 나와 있는 이 주소가 IP 주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IP 주소는 10진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맥 주소는 이렇게 16진수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이용해서 장치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는 이 장치에서 장치로 데이터가 제대로 갔는지 하는 것들을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제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IP 주소, 맥 주소라는 것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규약에 맞추어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자 그러면 모든 통신기기는 맥 주소와 IP 주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랜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맥 주소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랜 안에 묶여 있는 그 기기들은 그 IP 주소의 일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P 주소를 구분하기보다는 랜 주소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랜을 빠져나와서 인터넷에 이제 거쳐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는 IP 주소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기들의 주소를 명확하게 해서 그 주소로 해당되는 주소로 데이터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물리적인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냈을 때 그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선 같은 경우에 그 외부에 이런 충격 같은 것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송되는 중간에 매체상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관리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데이터 링크에 포함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오류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한 규약이 필요한데 오류 탐색 코드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송된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하고 같다는 것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다양한 그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CRC 코드라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Cyclic Redundancy Check 순환 중복 검사 코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CRC 코드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CRC 코드를 17이라고 두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보내려는 네트워크 장비예요. 데이터를 보내려는 쪽이 이쪽이고요. 받으려는 쪽이 이쪽일 때에 데이터를 보낼 때 물론 그 데이터는 2진 형태로 표현돼서 보내지만 그냥 10진 형태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보내려는 데이터가 30이면은 이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가 17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연이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30을 보냈으면은 30 다음에 30이 17의 배수가 되려면 4를 더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받는 쪽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30 받고 4를 받았으면 이 데이터들을 묶어서 34를 만든 후에 그 나머지 연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지면 0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보낼 때 CRC 코드 17번으로 보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받았을 때에 나머지가 0이 됐다. 그러면 데이터가 제대로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혹시 오다가 이 30이 잘못됐거나 4가 잘못됐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잘못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CRC 코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코드 체계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한다? 오류를 검출하려고 하는 것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규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CRC 코드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오버헤드가 별로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많은 오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오류 검출 방식이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랜드를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은 랜과 랜드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라는데 랜드를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구성하는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서서 그 TCP IP를 설명드릴 때에 택배 보내는 사례를 들었었잖아요. 택배를 보낼 때에 택배 보내려는 물품이 택배 상자 사이즈보다 크면은 나누어서 보낸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그 기기와 기기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된다고 할 때에 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패킷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려는 측에서 데이터를 받으려는 측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데이터를 한 큰 덩어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계층을 거쳐가면서 일정한 사이즈의 패킷 사이즈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나누어서 전송을 합니다. 그게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일반적인 규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요금제 보면은 뭐 패킷당 20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이 패킷이라는 단위가 네트워크 계층에서 보내지는 데이터의 단위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일이라고 한다면 라우팅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를 어떻게 찾아서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패킷을 보낼지 결정하는 것을 라우팅 또는 경로 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로를 배정할 때에 처음부터 보내는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한 번에 결정된 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어느 한 중간 장치, 이 경로 중에 중간에 위치한 어느 장치까지 전달이 됐다. 그러면 그 장치가 이 데이터를 또다시 어느 장치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매 순간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는 길로 패킷을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르다 느리다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그 순간순간에 네트워크 그 연결선들마다 트래픽이라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은 경로는 빼고 트래픽이 없는 경로를 통해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이쪽 방향으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목적지까지 가기는 가지만 돌아간다든가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그 순간순간에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는 길로 패킷을 보내도록 그 중간중간 장치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이런 규약이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되어 있는 라우팅 그 프로토콜들인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 위치하면서 랜과 랜을 연결하는 기계를 우리가 아까 라우터라고 이야기한다고 봤고 그림에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라우터는 데이터를 한쪽 네트워크에서 다른 쪽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기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라우터들을 경로 배정 장치라고 말하고 라우터와 네트워크 상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1분 전까지 살아있던 라우터가 갑자기 먹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죽어있던 라우터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트래픽이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패킷을 전송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런 와중에 데이터들이 라우터를 통해서 경로를 찾아가면서 전달되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그런데 앞서서 그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IP 주소를 사용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IP 주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기마다 네트워크 기기는 그 제조사에서 부여한 맥 주소라는 게 부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맥 주소가 그 기기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 유일한 번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 맥 주소를 사용하면은 기기와 기기가 구분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무작위로 배정된 맥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 통신하려는 기기들이 상대방의 맥 주소 그리고 그 맥 주소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지만 라우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으로 어떤 이메일을 보낸다 그러면은 그 미국에 있는 받으려고 하는 기기의 맥 주소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 보내는 측에서 알아야 그쪽으로 라우팅을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여서, 통신이 사실은 맥 주소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자면 뭐 각 나라 간에 완전히 무작위의 그런 맥 주소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통신하기 너무 어려워진다. 데이터를 라우팅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IP 주소를 사용하는데, 특히 IP 주소에 지역 코드라는 걸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IP 주소라는 거는 4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자리가 이제 1바이트씩이기 때문에 0에서 255 사이에 그 주소 값을 가지게 돼요. 그 중에 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앞에 있는 세 자리가 지역 코드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번호 하듯이요, 앞자리가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미국에 지역하고 있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고요. 82가 붙으면은 한국에 위치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코드라는 걸 구분을 해요. 앞에 세 자리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자리들 쭉 하면서 어느 나라, 어느 그 지역, 어느 도시 이런 식의 것을 나타내도록 요 세 자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도시 안에 있는 네트워크들은 여기에까지가 요 세 자리까지 IP 주소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래요. 같은 교실 안에 컴퓨터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랜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봤었던 그 마지막 1바이트만 빼고요. 앞에 있는 3바이트는 그 컴퓨터 주소가 다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코드와 그 다음에 개별 컴퓨터 주소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 4바이트짜리 주소 체계를 IPv4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IP 버전 4 주소 체계가 사용이 되고 있죠. 인터넷 상에서. 그런데 이제 그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기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과 같이 움직이는 기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기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폰도 쓰고 노트북도 쓰고 패드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IP 주소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바이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주소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바이트 주소 체계로 이제 불충분하게 되어서 최근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연결하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소 체계를 만든 것이 IP 버전 6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소 체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한 가지 더 알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도메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도메인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웹사이트 주소를 이제 보통 도메인 이름으로 쓰죠. 그래서 www.충북.ac.kr, cbnu.ac.kr 이런 거 이제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 어떤 네트워크 장치나 또는 사이트의 그 IP 주소를 숫자로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을 도메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이름을 지을 때는 규칙이 있는 거죠. 먼저 맨 앞에다가요, 그 구분되는 이름을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각 사이트에 구분되는 이름을 쓰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기관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CEO라고 되어 있으면은 회사를 말하고, AC라고 되어 있으면은 학교를 말하고, 지금 요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의 규칙을 말하는 거고요. 뭐 미국 같으면은 CO 대신 com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회사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맨 뒤에 붙는 이름이 이제 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KR이라는 게 그 웹사이트가 어느 국가에 소속된 사이트냐 하는 것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이름이 없어요. 다른 모든 나라는 있는데, 그리고 기관을 나타내는 이름도 미국만 다릅니다. 이런 도메인 이름으로 그 네트워크 사이트들을 표시하도록 해놨죠. 그런데 이제 그 웹브라우저 같은 데다가 브라우징 하기 위해서 도메인 이름을 써요. 근데 사실은 이 도메인 이름은 우리가 별명을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네트워크에 이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할 때 이 계층을 지나갈 때는 IP 주소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면 DNS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 그래서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고요.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서 도메인 이름을 써서 어떤 사이트를 가겠다. 그러면 웹브라우저는 제일 먼저 DNS 서버에 접속합니다. 그래서 그 찾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IP 주소를 받아와서 그 다음부터 내부적으로 처리할 때는 전부 다 그 IP 주소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예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DNS 서버와 경찰청 경고 웹사이트의 관계, 이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DNS 서버를 KT에서 총괄하고 있대요. 그래서 불법 사이트다 내지는 뭐 음란물 사이트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 서버의 IP 주소에 해당하는 그 도메인 서비스를 그 직접 IP로 연결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IP를 그쪽으로 직접 연결해주지 않고 이런 워닝 사이트로 연결을 해주어서 연결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런 거를 도메인 서비스 단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꽤 많이 있는 건데요. 앞서서 IP 주소라는 거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와 기기를 이렇게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서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해커 같은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죠? 서버를 해킹을 하거나 또는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뭔가 그 서버로서 안 좋은 ja료들을 막 배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이런 거예요. 뭐 SKT나 KT나 이런 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집에서 인터넷에 연결을 하는데, 그럴 때에 그 인터넷 서비스에 연결되는 그 컴퓨터들마다 고유한 IP 주소를 주게 되면은 그 고유한 IP 주소를 사용을 해서 서버라는 걸 구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서버에 어떤 안 좋은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거나 이럴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서비스 제공자들이요, 자동으로 계속해서 바뀌도록 IP 주소를 자동으로 받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아마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서비스를 활용할 때는 전부 다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IP 주소가 계속 바뀌게 되면은 그 컴퓨터는 서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서버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IP 주소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서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버로서 그 나쁜 불법적인 그런 컨텐츠들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IP 주소가 모자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쓰면서 IP 주소만 붙잡고 있는 그런 컴퓨터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그런 기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OSI 참조 모델에서 설명할 마지막 계층으로는 전송 계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전송 계층에서는 패킷을 재전송하도록 하는 일이 이제 주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송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 위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이 어떤 라우터들을 거쳐서 그 데이터를 보내주었다는 것을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도착을 해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받은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프로그램한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패킷을 전송할 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TCP가 데이터를 보낼 때 일련 번호를 매겨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받는 쪽에서는 패킷들을 보고 그 일련 번호에 따라서 순서를 정리하다 보면 도착하지 않은 패킷이 있구나, 또는 어떤 패킷이 그 CRC 코드 같은 거를 봤을 때 잘못 도착했구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패킷 단위로 받잖아요. 1, 2, 3, 4번을 보내죠. 그런데 이 패킷들이 한 경로로 다 차례차례 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착하는 순서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패킷은 도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패킷이 도착을 안 했다. 그러면은 도착 안 한 패킷을 다시 보내다오, 이렇게 요청을 보내고요. 그러면은 보낸 쪽에서 그 패킷을 다시 전송받아서 제대로 된 메시지가 다 구성될 때까지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에서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송 계층에서 하는 일 중에 또 하나는 포트 번호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뭐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쭉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구성이 됐다. 그러면 이걸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송 계층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들한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컴퓨터 안에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중에 어느 응용 프로그램한테 이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한테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메일 쪽으로 줘야 되느냐? 그렇죠? 데이터를 어떤 서비스로 전달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 그림에서는 지금 아파트까지 데이터가 도착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100몇 호에 줘야 되느냐, 200몇 호에 줘야 되느냐, 이걸로 구분을 한다는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각 서비스별로 데이터들을 전달받기 위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포트 번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는 전송 계층이 사용하는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포트 번호를. 그래서 각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활용하는 각 프로그램에는 임의의 포트 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운영체제로부터 포트 번호를 하나씩 부여를 받는데요. 대표적인 포트 번호가 어떤 게 있느냐면은 HTTP 있잖아요. 요거는 이 프로토콜은 80번에 해당하는 포트 번호를 부여를 받아 있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들에서 웹페이지는 80번 포트 번호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아까 파일을 전송하는 FTP 서비스 같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FTP 서버는 포트번호 21번을 할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해진 번호에 그 포트 번호를 달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포트 번호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그 장치들이 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되지 않는 포트 번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아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활용되지 않는 포트 번호 중에 하나를 할당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포트 번호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송 계층에서 UDP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여기서 나왔네요. 아까 그 UDP 파트 2에서 문제가 먼저 요약에 먼저 나와 있어가지고 얼른 급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UDP는 이런 겁니다. TCP 서비스는 TCP 프로토콜에서는 그 데이터가 제대로 왔어야지만 그 데이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UDP는 유저 데이터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잃어버려진,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그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전달을 해서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멀티미디어 이미지나 또는 뭐 동영상과 같은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한두 개가 누락돼도 문제가 없는, 요 예제에서는 이제 그 게임에서 전달되는 그런 데이터들요. 게임이라는 게 주로 그 이미지나 멀티미디어니까요.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UDP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OSI 7 계층 중 네트워크에서 유선 혹은 무선으로 인접한 기기 간의 연결을 규정하는 계층, 인접한 기기 간의 물리적인 연결을 규정하는 것은 물리계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층 중 인접한 기기 간의 에러 없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그리고 OSI 7 계층 중 랜이 여러 개의 랜 사이의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지를 결정하는 계층은 랜과 랜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했죠. 그리고 출발지에서 목적지 컴퓨터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오류를 점검하고 그 오류가 있으면 보정하는 계층은 전송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OSI 7 계층 중 경로 배정과 연관이 있는 계층은 뭐라고 그랬죠?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자, 파트 3에서 배운 내용이 참 많았는데 요약해 보겠습니다. OSI 참조 모델은 네트워크의 동작을 7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여러 랜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지를 결정하는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리고 IP 주소는 4바이트로 구성되며 맥 주소는 6바이트로 구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패킷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것을 라우팅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며 랜과 랜을 연결하는 기계, 그 라우팅을 담당하는 기계를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송 계층에서 주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포트 번호라고 합니다. 오늘 10강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